때문에 약속. 추기경님, 저희랑 군위에 다녀오실 수 없을까요? 작가의 권유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은근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으로 추기경을 건너다 보았다. 한 번 떠본 소리이자 기대하기 어렵다는 속내도 그 눈빛에 섞여 있었다. 군위에? 이렇게 되묻는 추기경의 얼굴에 반가움이 확 번졌다. 그 반응이 주위의 분위기를 돌려놓았다. 예, 그러시면 좋지요. 이번에는 옆에 있던 기자가 슬쩍 추임새를 넣었다. 그래, 우리 가볼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김수환 추기경의 반승낙이 떨어졌다. 뜻밖이었다. 그 순간에 이건 횡재다, 아니 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기자의 머리를 스쳤다. 작가도 마음속으로 환호하듯 한박웃음을 지었다. 김추기경, 작가, 기자 세 사람의 얼굴이 모두 상기되었다. 언제 군위에 간 적이 있으신지요? 이번이 얼마 만인가요? 기자의 질문에 김추기경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아득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회상에 잠기는 모습이었다. 보자, 한 60년 됐나? 꼭 59년 만이군. 예? 작가와 기자가 함께 놀랐다. 보통학교 5학년 마치고 떠난 뒤에 한 번도 못 가봤으니. 내가 사제품을 받아 신부가 된 뒤 첫 부임지가 안동성당이었어. 볼 일이 있을 때마다 버스편으로 대구에 내왕했는데 늘 군위를 거쳐야 했지. 버스가 군위 정류장에 잠시 멈춰선 동안에 늘 내려봐야지, 한 번 내려야지 하며 벼르기만 한 게 어저께 같은데 말이야. 군위에 가시면 어린 시절의 생각도 떠오르실 거예요. 지금 날짜를 잡읍시다. 작가가 아예 때를 쓰듯이 나왔다. 김추기경은 빙그레 웃으며 탁상용 인력을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고 뭔가 헤아리며 손가락으로 몇몇 날짜를 짚어보았다. 이달 말일 31일이 어떤가? 저희는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작가와 기자의 입에서 동시에 탄성처럼 터져나온 말이었다. 작가는 들뜬 얼굴이었고 기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 추기경도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봄볕이 가득했다. 김수환 추기경과의 하루 여행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여행은 여러 날이 지날수록 더 또렷이 기억되는 신기한 체험으로 기자의 가슴에 자리를 잡고 있다. 20여 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그 숨결과 어조와 표정이 생생히 되살아난다. 여기서 작가는 정채봉 선생, 기자는 이 글을 쓰는 김병규다. 그날은 1993년 3월 중순 어느 날 오전. 그곳은 서울의 명동대성당에 있는 추기경 집무실. 그때 기자는 소년 한국일보에서 일했다. 이 어린이 신문에 소년 소녀를 위한 현대의 인물전을 연재 중이었다. 현재의 본보기 인물들로부터 진솔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육성처럼 들려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기획 시리즈였다. 그 반응이 썩 좋았다. 장기려 박사, 한경직 목사, 송기정 선수, 김기창 화백, 기업인 김우중, 정주영 회장 등이 여기에 소개되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다만 어린이를 위하는 일이라는데 전적으로 동감해서 흔쾌히 인터뷰를 허락했던 터였다. 그 무려 언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던 김추기경으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다. 필자 자격의 정 작가를 기자가 안내해 김추기경을 처음 뵙는 자리였다.
집무실에 들어서면서 꾸밈새가 너무도 검소해 놀랐다. 눈에 띄는 것이라곤 고가구 같은 책상과 그 위에 놓인 성경, 옆 바닥의 도자기뿐이었다. 창가에 나나분 몇 개가 유일한 사치로 보인 건 커튼 틈으로 들어와 살포시 내려앉은 햇살 덕분이었다. 벽에는 대나무를 그린 동양화 족자 하나가 걸렸을 뿐 아무 칠해가 없었다. 시골 초등학교의 교장실보다 더 좁고 수수했다. 여기가 온 국민이 우러르는 권위의 산실이라는 게 경이로웠다. 어서들 오시오. 묵중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은 귀에 익은 그대로였다. 김추희경은 감색 개량한복을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우리 일행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는데 그 부드러움이 짜릿하게 가슴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차를 마시며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차 대접도 과분한 느낌이었다. 정 작가가 미리 준비해 온 질문을 이어갔다. 그런데 김추기경한테서 글쎄 생각이 안 나는구먼 하는 대답이 거푸 나왔다. 질문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큰 어른도 어릴 땐 평범했다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그 꼬투리를 찾으려고 어린 시절의 생활을 꼬치꼬치 물어댔다. 그런데 김추기경은 매번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서 하고 답했다. 도통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었다. 서로 난감해하였지만 아무래도 더 답답한 쪽은 정 작가였다. 말썽 부렸던 일이 없으셔요? 난 말썽도 못 부리는 아이였어. 순하다고 집에선 순한이라고 불렀다니까. 어리석을 만큼 바보처럼 순했어. 나중에는 김추기경이 도리어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어쩌지 라며 걱정하는 지경이었다. 추기경님, 몸 어디에 무슨 상처가 있으세요? 어릴 적에 놀다가 다쳤다든지 해서 생긴 흔적 말씀입니다. 있어. 김추기경은 오른쪽 이마 위에 머리를 들추어 보였다. 이제야 정 작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난 듯 보이기도 했다. 여기 봐요. 흉터가 보이지? 그곳에는 가로로 찢어진 흉터가 손가락 한 마디만하게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왜 다치셨어요? 싸우셨어요? 몇 살 때인가요? 싸움하다가 다친 게 아니에요. 싸움 구경을 하다가 다쳤지. 그 말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싸우다가 다쳤다면 추리경답지 않다. 싸움을 구경하다가 다쳤다는 게 추리경다웠던 것이다. 그래서 유쾌하게 웃을 수 있었다. 보통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야. 그 무렵엔 경북 선산에서 살았어. 3살 터울이던 동안이 형의 또래들이 빈터에서 돼지 오줌보로 공을 만들어 축구를 하던 중에 잘못 찬 공이 바람에 날려서 일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담장을 넘어가 버렸어. 어느 형이 공을 찾으러 갔다가 일본 아이한테 까닭없이 맞은 거야. 조센지는 더럽다며 놀려댔고. 그래서 뒷감당은 헤아릴 겨를도 없이 욱하고 싸움을 붙었지. 동안이 형은 빨리 집에 가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구경하다가 그만 일본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았던 거예요. 김추희경은 이 일로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빼앗았다는 것, 또 주권이 무엇인지를 아버지께 물어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 특별한 배려로 길게 잡은 2시간의 인터뷰가 거의 끝날 즈음이었다. 뭐, 아이들이 읽을 거리가 될 것 같은가요? 김추희경은 적잖이 신경이 쓰이는지 걱정을 해 주었다.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추리경님 이야기를 신문에 100회쯤 연재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몇 차례 더 만나 주셔야겠습니다. 기자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 100회나? 어린이들이 읽기에 알맞은 분량으로 해서 100회 안팎을. 나는 한두 번 씻는 줄 알았는데 시간을 그렇게나 낼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어정쩡하게 인터뷰를 미완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김추기경의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취재는 턱없이 모자라고 다음 약속은 받지 못한 상태라 불안했다. 하지만 더 뭉그적거릴 수 없는 처지라 기자는 정 작가와 눈길을 주고받으며 일어섰다. 김추기경은 정 작가와 악수를 나누었고 이어서 기자의 차례가 되었다. 김 기자라 했지. 수고했어요. 추기경님, 사실은 제가 군의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추기경님의 후배지요. 그 순간 김추기경은 눈을 둥그렇게 뜨며 기자의 손을 꽉 잡았다. 뭐라고? 내 국민학교 후배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반가운 일이 있나. 글쎄, 그동안 숱한 사람을 만났지만 군의국민학교 후배는 처음이야. 김추기경은 한 팔로 내 어깨를 감싸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 광경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정 작가가 추기경님, 저희랑 군의에 다녀오시지요. 라고 의표를 찌르는 제안을 한 것이다. 제가 잘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10년 동안 교편도 잡았습니다. 군의 사람들은 추기경님께서 군의국교를 다니신 것에 큰 긍지를 갖고 있답니다. 기자가 또 이렇게 거들었더니 김추기경은 털컥 약속을 하고 말았다. 집무실 밖에는 비서 신부와 비서 수녀가 인터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밖으로 나오자 비서 신부가 일어서며 물었다.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는지 김추기경에게 하는지 모를 아리송한 질문이었다. 어쩌면 양쪽 다에게 하는 물음일 수도 있었다. 어쨌든 김추기경이 좀 어쩌고 미안한 얼굴빛을 보이며 실토했다. 내가 이 친구들과 군의에 가기로 했네. 예? 약속을 하셨어요? 비서 신부는 크게 놀라며 거듭 확인했다. 왜 그러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비서 신부가 놀라고 당황할수록 그만큼 어려운 일을 성사시킨 것 같아 뿌듯했다. 응, 약속했어. 이달 말일에 가기로. 김추기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빙긋 웃었다. 봄 햇살에 부풀 대로 부푼 우리의 마음은 벌써 군위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기고도 우는 바보. 1993년 3월 31일 새벽녘 정 작가와 기자 그리고 사진 기자는 김포공항에서 만났다. 약속 시각에 맞춰 나온 김추기경은 클러지 셔츠 위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로망 컬러의 하얀색이 눈길을 끌었지만 추기경의 붉은 수단보다는 한결 홀가분해 보였다.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비서실에 수행원이 함께 가느냐고 확인했더니 사적인 일이라 혼자 가신다고 했다. 정말 운전기사가 공항 밖에 추기경만 내려놓고 킹하게 돌아갔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뜻밖이었고 놀라웠다. 김추기경을 모신 우리 일행은 대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했다. 조금 지나자 막 떠오른 태양이 쏟아낸 햇살이 좁은 창을 통해 기체 안으로 들어왔다. 땅에선 아직 못 맞을 햇귀였다. 비행기 안에서는 거의 대화가 없었다. 좌석 배치나 공간 때문에도 그렇고 이야기를 나눌 분위기도 아니었다. 기자는 한 가지 사실만 김추기경에게 귀띔했다. 추기경님의 옛집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찾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내가 살았던 그 옛집 말인가? 예, 용대리에 있는. 그래. 벌써 마음이 설레는군. 김추기경은 무척 기대하는 표정이었다. 비행기는 이륙한 지 1시간도 채 안 되어 대구공항에 내렸다. 미리 대기시켜 놓은 승용차를 타고 대구시 중구 남산동으로 향했다. 마중 나온 천주교 관계자도 다른 차로 뒤따랐다. 남산동은 김추기경이 태어난 집이 있는 곳이다. 출근하는 시민들로 번잡한 도심을 지나 남산동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일대는 재개발이 이뤄져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그곳을 둘러본 김추기경은 저쪽 어딘가 라고 집이 있었던 곳을 어림짐작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그것도 자신이 없는지 고개를 갸웃거렸다. 왠지 군위에서의 기억보다 이곳에서의 기억이 더 흐릿해. 태어난 곳이고 또 군위에서 올라와 더 나이 들어서 지내기도 한 곳인데도 말이야. 왜 그럴까요? 정 작가가 물었다. 글쎄, 군위에서 천진난만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일까? 대구에 와서는 아이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제약들도 있는 신학교 부설학교에 다녔거든. 김추기경은 하마터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뻔한 사람이었다. 1866년 병임박해 때였다. 대원군은 천주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잡아들여 닥치는 대로 박해했다. 이 난리통에 전국에서 8천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숨졌다. 이들 순교자 중에 김추기경의 조상도 들어있었다. 충청도 연산 사람이던 김씨 문중의 8세대는 한산도의 어느 산골에 파놓은 구덩이에 산채로 묻히고 말았다. 할아버지 김보연 씨를 비롯해 어림잡아 40명 안팎의 집안 사람들이 몰살당한 것이다. 이때 김추기경의 할머니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당시의 국법에 임신부는 죽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분이 김추기경의 아버지 김영석 씨였다. 광기에 휩싸인 집단 학살에서 할머니가 살아남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섭리였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났다. 그때 그 순교자들의 피에서 여물어진 씨앗으로 그 집안에서 추기경이 태어날 줄이야. 누가 상상했을까? 김추기경의 아버지는 독실한 신자였다. 그는 장사를 하거나 때로는 농사일을 하고 옹기도 구웠다. 그렇게 평생을 가난에 쫓기며 살다가 김추기경이 7살 때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김추기경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어머니는 대구에서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다. 김추기경은 눈을 감기도 하고 실눈을 뜨고 먼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며 아파트 주변을 돌아보았다. 일찍여인 아버지를 떠올리는지 늘 기도로 자신을 지켜주던 어머니를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사이에 몇몇 주민들이 웬 사람들인가 하는 눈길로 힐끔거렸다. 하지만 등교하는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제재거리느라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제 승용차는 군위를 향해 달렸다. 군위는 대구와 안동의 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읍으로 대구에서 52km 거리다. 승용차 뒷자리 오른쪽에는 김추기경, 왼쪽엔 정 작가, 그리고 앞에 운전석 옆자리에는 기자가 앉았다. 시가지를 빠져나와 금호강을 가로지른 팔달교를 건넜다. 들 가운데로 쭉 뻗은 국도가 나왔다. 승용차는 마을을 지나기도 하고 산모롱이를 돌기도 하며 달렸다. 강을 따라가다가 다리로 그 강을 건너기도 했다. 옛날에 순우리말로 큰 길이란 뜻의 한 길,
또는 한자어로 신장로라 했던 이 길은 버스 2대가 겨우 비켜갈 만큼 좁았지. 한쪽이 차가 길섭해 바짝 붙여 세워놓고 기다리면 반대쪽 차가 아슬아슬하게 비켜서 스쳐 지나갔어. 그때 운전사가 차창 밖으로 손을 번쩍 들어 보이며 싱긋 웃는 모습이 참 멋져 보였지. 아스팔트가 안 갈려 자동차가 지나가면 흙먼지가 한가득 피어올랐고 말이야. 김추기경은 두 눈썹 사이를 좁히며 밖을 내다보았다. 아마도 머릿속에는 신장로가 나타나고 그 길을 따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양이었다. 정 작가가 이따금 여쭙는 질문이 김추기경의 시간 여행을 돕는 이정표 구실도 했다. 김추기경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다. 김추기경은 3살 나던 해에 대구에서 선산으로 이사했다.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빚보증을 섰다가 덤터기를 쓰게 되어 가세가 기운 탓이었다. 아버지는 몸져 누웠고 어머니가 집안을 도맡아 꾸려가는 형편이었다. 어머니는 선산에 온 다음 날부터 국화빵 장사로 나섰다. 공마단이 들어온 읍내 공터 구석자리에서 국화빵을 구워 팔았다. 소년 수아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엄마가 국화빵을 굽는 모습을 오독하니 쳐다보며 지냈다. 그러나 얼마 뒤 이웃에 국화빵 장수가 또 생기는 바람에 그만 그 일을 접었다. 두 집이 같은 장사를 하다 보니 둘 다 굶게 생겼다. 한 집이라도 밥 먹게 우리가 그만둬야겠어. 어머니는 정말 빵틀마저 그 집에 넘겨줘 버렸다. 이제 어머니는 행상으로 바꾸어 이것저것을 담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팔았다. 이 도부장사도 벌이가 신통할 리 없었다. 쉴 새 없이 발품을 팔며 집집을 들락거렸지만 살림이 펴지지 않았다. 그러는 두어 해 사이에 다행히 아버지의 건강이 한결 나아졌다. 이젠 나도 일을 해야겠소. 아버지는 할 만한 일을 찾아 이런저런 궁리를 했다. 그러다가 김추기경이 5살 때 군위군 용대리로 다시 이사를 갔다. 선산군과 군위군은 서로 잇닿아 있는 이웃이었다. 이사를 가면서 큰 고개를 넘은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는 김추기경이었다. 그곳에는 큰 누나와 매형이 이미 자리 잡고 옹기 굽는 일을 하고 있었다. 군위읍에서 동쪽으로 3km쯤 떨어진 곳에 용대리가 있다. 이 마을은 옹기골이라고도 불렸다. 양쪽으로 야트막한 산들이 어깨를 맞대고 길게 이어졌고 그 사이에 냇물과 길이 나란히 정겹게 흘렀다. 두 개는 갯벌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뿌리 쪽에는 송사리, 피라미들이 한가롭게 놀았다. 살의 긴 밭은 산비탈에 있고 노는 개울 쪽에 위치했다. 동양으로 기울어진 산비탈에 자리 잡아 아침이면 일출과 더불어 온통 햇살에 파묻히는 마을이었다. 그 용대리의 중턱쯤에 있는 초가삼간 오두막집을 구해 들었다. 이곳 아이들은 동굴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이 아침 해를 등지고 제 그림자를 밟으며 등교했고 수업을 마치면 또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듯 저녁 해를 등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그림자는 늘 자기 키의 2~3배쯤 컸다. 하지만 책보를 메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보다 지게를 지고 농사일을 하는 아이들이 더 많았다. 마을 앞쪽으로 흐르는 동천은 읍내로 향했다. 이 작은 개울과 거의 나란히 난 길은 달구지가 겨우 다닐 만큼 좁았다. 동쪽에서 흘러온 개울인 동천은 읍 소재지를 지나서 흰재 꼬랑지 얼음에서 위천을 만나고 다실로 흘러서 낙동강에 합류했다. 큰 누나네 집에는 동갑내기 조카가 있었다. 엄마가 행상을 떠나고 형이 학교에 가고 나면 어린 수아는 늘 조카와 놀았다.
좀 안팡스러운 조카는 번번이 억지를 부리고 이기려 들었다. 하루는 자치기를 했는데 또 자를 속이려 꼼수를 썼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환이가 화를 냈다. 속이는 건 나빠. 내가 외삼촌인데 이럴 수 있어? 다시 재봐. 조카 젖 빼앗아 먹은 외삼촌이 뭔 큰소리야? 내가 언제 네 젖을 외할머니한테 여쭤봐. 그만 수환의 얼굴이 벌개졌다. 글을 나왔을 때 어머니 나이가 41살이었다. 그 탓으로 젖이 늘 모자랐다. 다행인지 이웃에 살던 큰누나도 그 무렵에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수아는 누나의 젖을 동량에 먹으며 자랐던 것이다. 그래도 삼촌은 삼촌이야. 젖 좀 얻어먹었다고 얕잡아 보다니. 수환이 조카의 멱살을 잡았다. 조카도 드자비로 나왔다. 지더라도 일러 바치게 없기다. 너나 고자질하지 마. 평소에 싸움 말리는 일에나 나서지 말다툼도 하지 않던 수환이 단단히 화가 났다. 둘이 뒤엉켜 넘어지더니 몇 바퀴 뒹굴었다. 어느새 삼촌이 위로 올라왔고 조카가 두 손을 들었다. 외삼촌, 내가 잘못했어. 슬그머니 일어나 흙먼지를 툭툭 털던 조카는 쭈뼛쭈뼛 외삼촌을 넘어다 보았다. 그러다가 흠칫 놀랐다. 웃고 있을 줄 알았던 외삼촌이 돌아앉아 쪼그린 채 훌쩍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일이야? 이겨놓고 왜 울어? 이상하네. 이겨도 마음이 안 됐어. 넌 바보야. 이기고도 울다니. 밑에 깔려 항복한 나도 안 우는데. 그래, 난 바보인가 봐. 다시는 누구하고도 안 싸울 거야. 수아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해는 서쪽 하늘로 설핏 기울고 있었다. 아직 어머니가 돌아올 때는 멀었다. 승용차는 조용히 달렸다. 김추기경이 차창을 조금 열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싱그러우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차 안에 번졌다. 햇살의 꼬리를 물고 봄바람이 불어들었다. 한길 양옆의 밭엔 초록 보리들이 한껏 생기를 뿜고 있었다. 고등길에 접어들면서 군유읍이 시야에 나타났다. 김추희경은 손잡이를 잡고 윗몸을 굽으려 앞을 내다봤다. 군유읍의 지형은 사발을 엎어 놓은 듯했다. 좁고 편편한 꼭대기엔 성당과 중학교가 자리했고 아래로 내려가며 완만히 넓게 퍼지는 사방의 비탈을 따라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앉았다. 그 북쪽 끝자락쯤에 국민학교와 시장이 터잡았다. 용대리에서 흘러온 동천이 이들을 애워싸며 흐르는 형국이다. 하늘에서 쏟아진 햇살이 사발 옆면을 따라 흘러내리듯 온 읍이 반짝거렸다. 그곳을 향해 김추기경이 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며 시가지로 접어들었다.